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심적, 물적 피해 및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등에 대해 마왕과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활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 a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welcome. 네, 오늘 무척 추운 날이었습니다. 보내드린 노래는 마이클 부블레의 Kissing a Fool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집을 나선 데서부터 찬바람이 휑하게 불어오면서 모자까지 달린 옷을 입고 나왔는데 황급히 모자를 뒤집어 썼는데도 옷 안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이 만만치가 에이씨, 까는 것도 그것도 가끔씩 해봐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깔라 그러니까 이제 안 깔리네. 옛날에 그냥 깔라고 맘만 먹으면 팍팍 깔렸는데. 아이씨, 다시. 찬바람에 무척, 맵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사람이 좀 괜히 피부에 와닿는 그 찬바람이 차갑다라고 느껴지면 마음이 쓸쓸할 때도 있고 외로워질 때도 있고 누군가 곁에 사람이 있어도 휑해지는 게 그게 뭐 주위 환경이고 온도고 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뭐 공기니 물이니 뭐 이런 필수 요소들 없으면은 금방 톡 끊어지는 게 사람 목숨이고 또 기온이니 온도니 습도니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감정 같은 것들이 급격히 변하고 영향받고 날 흐리다 그러면 우울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전국에 수도 없이 많고 날 춥다 싶으면 마음 춥고 쓸쓸해하는 사람 많고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첫 곡 선곡해드렸습니다. 신수의 고스트네이션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들으신 다음에 보내드릴 노래 말고 좀 빨리빨리 좀 하지. 신신버스의 렌즈 속의 그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도 뭐 오늘 같은 추웠던 날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네, 지난 방송들에 대한 피드백들입니다. 흥미로운 가사 해석. 제목이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가사 해석 재밌었어. 솔직히 가사에 집중해서 듣는 편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마왕이 해주는 가사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노래를 들으니까 감동이 짠하게 좀 오는 것 같아. 역시 내용을 알고 들으면 모르고 들을 때마다 얻어지는 감동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참 좋더라. 마왕의 차분한 목소리도 요즘 참 좋고 다 좋았어. 근데 마왕이 가사 읽어주고 해석해줄 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연주곡들은 어디서 난 거야? 연주곡 있는 노래만 골라서 찾은 건 아닐 거 아니야. 해석해주는 곡들이 다 다른 느낌인데 배경음악 깔린 건 다 차분한 느낌으로 비슷한 삘이 나던데 설마 마왕이 만든 건 아닐 테고 설마 또 동혁 오빠를 부려먹은 거야? 찌찌 불쌍하게. 마왕 잘했어. 소근소근 우리 즐거움은 그만이지. 아무튼 누군가의 노동으로 읽어낸 특집 방송이었겠지만 즐거운 한 시간이었다고.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혁 군 편을 들려다가 편을 들면은 또 그걸 가지고 쫑코를 먹을까봐 다시 헤드폰 달라고요. 아우 정말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거야 우리 팀은. 원래 손하고 발하고 어떻게 맞아요. 임 PD 요즘은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대체 요즘 나는 고수에 적응이 안 돼. 갈색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고수의 가사 해석이라고? 저기 임 PD 애인이 설마 이번에 수능 쳤어? 논술이야? 면접 중이야? 임 PD 애인 꼬실 때 오빠가 이런 교육적인 방송을 만드니 우리 겸등이 꼭 들어 그랬어? 설마 고딩이야? 적응이 안 돼. 아니면 설마 드디어 장모님이 이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대체 이유가 뭐야? 교육방송으로 가는 거? 아니면 다음 할 수업이 교육방송이야?
요즘 빚스러워. 너무 빚스러워. 문해중마녀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교육방송인가 고스인가. 네, 저희가 해석해드린 가사 그다지 교육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좋다는 분도 있군요. 네,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하고 EBS가 요새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공동 캠페인을 한다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그게 왜 빚스러운 특집 방송이 아니었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샤방한 무대에서 이 노래 너무 감미로워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 노래가 사실 가사 분석해보면 그거 아니거든? 이라는 환상을 깨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보헤미안 랩소디도 이 노래 너무 아름다워 막 이러지만 가사 사실 그거 얼마나 삭막한 건지 그리고 호텔 캘리포니아도 그 노래 너무 좋아 막 명곡 막 이러지만 가사 알고 들으면 섬찟 뭐 가사가 뭐 이래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런 말 여기 왜 썼어 뭐 이런 의도로 간 건데 그게 왜 빚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연예인 엑스파일에 마왕은 왜 없는 거야? 그게 왜 99명인지 모르시겠어요? 100명인 100명이 왜 99명이었겠어요? 원래 100명으로 채워가지고 저까지 조사를 했다가 그 JL 안에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진짜 못 봐주겠다 그래가지고서 뺐다라는 그런 설이. 왜냐면 파일이 이게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제 소문들을 추적해보니까 15페이지가 넘어가지고 도저히 파일에 추스러지지가 않더랬는데요. 알게 뭐요. 국가 창립 이래의 최대 연예 스캔들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무슨 연예인 엑스파일. 글쎄. 어디 있더라. 연예인 엑스파일에 대해서 쓴 글이 그동안에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 이건가? 네. 요새 컴퓨터 열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쌍문동 유령이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연예계 엑스파일과 다구리. 요즘 연예계 엑스파일인가 뭔가를 시끄럽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 본 사람들 연예인들 더럽다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 다음 카페에서도 그랬지만 자랑스럽게 그거 보고서 받으라고 링크 거는 사람도 있더라. 생각해보자. 만약에 마왕이 거기 나왔다면 좋은 얘기가 아니라면 보고 싶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 보고 마왕 욕하면 우리 기분이 좋을까? 이번 사건은 국민 전체가 연예인을 상대로 벌이는 집단적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관음증의 발로라고 봐.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공직자나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론인 공인이론. 어디까지나 이름이 그런 거고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걸 들먹이고 싶겠지만 이런 이론은 공익을 위해서 정보가 공개될 때만 사생활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번 보고서는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일기획이라는 회사 내에서 광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 동서 리서치에 주문한 것일 뿐이야. 이거를 퍼뜨린 사람이나 본 사람들이나 모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애들 싸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남을 개로 보면 자기도 개가 된다는 거 잊지 말자고. 학업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기까지지만 그런 보고서는 보지도 말고 봐도 퍼뜨리지 말라고. 글쎄, 저는 뭐 그걸 볼 생각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터졌으면 국민 호기심 차원에서 안 본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를 나는 보지 않겠다. 그러므로 해서 나 자신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라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느냐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사건이 벌어졌으면 호기심 차원에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정도는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더라도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어디까지 사실로 볼 것이냐.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대단히 악의적인 루머,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확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부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더 불려서 생각하기까지 한다고요. 자, 뭐 이게 사법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참 법 공부 많이 합니다. 이 저작권법 관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명예훼손의 범위야 뭐야 막 이거 기사 보고 있으면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데 이거를 또 뭐 나 몰라라 그러고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부분은 과연 어느 쪽에 얼만큼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안 따져볼 수도 없는 거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전 뭐 그 파일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볼 가치도 못 느끼고 솔직히 그 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이고 거기다가 그 정보의 신빙성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문제입니다만은 그 정보 수집 자체가 그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뒤에서 캐고 다니는 거. 거기서부터 일단 걸려든다 그러더군요. 문제가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연예인 아니냐. 그렇다면 세상에 알려지려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럼 그거 다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의 글쎄 뭐 나이 한참 드신 아주 옛날 분이 모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면 뭐 유치원 학생이나 그럼 이해가 가겠는데 뭐 그런 쪽에 이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지는 않더라. 예. 인터넷에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인 이론 얘기가 지금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연예인이 공인 취급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은 공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연예인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엔터테이닝 해주는 그 엔터테이너를 번역을 했을 때의 연예인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그 엔터테이너라는 것만으로는 얘기가 다 안 되고요. 그 사람한테 기쁜 거, 슬픈 거, 분노 이런 모든 감정 폭을 다 예술 차원에서 그것이 음악이든 연기든 간에 전달하는 거라면은 이제 아티스트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테이너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아티스트를 대체했을 때는 이제 예술가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예술을 하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풍토가 있어서 그렇다고 대중예술가 이렇게 얘기를 붙이는 것도 좀 구차스럽고 길고 뭐 이렇습니다. 가끔 보면은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연예인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머리 끄적거리면서 뭐 공인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무슨 뭐 사고 치거나 이랬을 때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면책이 안 되는 게 이 데뷔를 해서 매스미디어에다가 자기가 얼굴을 보이고 이랬을 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나이가 어리다면 주위에 있는 매니지먼트나 그 친구를 돌보는 사람들에도 최소한의 기본관념 정도는 가르쳐 주었어야 하는데 10대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 공인으로서라는 이야기를 한다. 솔직히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뭘 한 게 있다고 자네들이 공익이라는 말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공익은 사회적으로 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담당하고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예인들도 일정 부분에서는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라든가 도덕적인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그 사인이라는 말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되게 반민주적인 말이 됩니다. 연예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몸이 어디 불편한 데가 없다면 군대를 가야 하고 몸이 불편하다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공인 논리가 아니라 사인 논리에 의해서죠. 연예인도 결국에는 개인 1인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인이니까 군대 가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공인이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군대를 갈 필요도 그렇다고 뭐 면제를 받을 권리도 없는 거죠. 연예인이 세금 포탈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사회에 대해서 뭐 대중들을 위로하던 뭐 울리던 웃기던 뭐 어떤 공헌을 했던지 간에 사적인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인이니까 세금 남들 내는 거랑 똑같이 내라 라고 얘기하면 그만인데 거기서 왜 공인이 등장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공인 논리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이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고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그 인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취약 집단인 것이 이 연예인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서 이니셜 전쟁이 시작된 거고 이니셜로 괜히 지칭해놓고 추측기사 남발내서 슬쩍슬쩍 빼돌리면서 자기들 책임은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컷 피해는 입혀놓고 자기들은 발뺌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뭐 그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니셜을 붙임으로 해서 누군지 다 가르쳐줘 놓고 빠지는 이 짓도 못하게 되니까 이제 A양, B양, C양 이렇게 되면 이제 도저히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기사를 한참 보다 보면은 A양, B양, C양 나오면은 이제 누군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그럼 사실 확인이 되는 자신 있는 기사를 쓰든가 아니면 이렇게 ABC 노름을 하려면은 하지 말든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당신들 우리 부부가 침실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우리 방 열고서 흙발로 들어와서 내 방문을 볼 권리가 있다는 거요? 아니면은 연예인이면은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을 때 전 국민이 화장실 문 열고서 오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볼 권리가 있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정한 선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선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뭐 엑스파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도 같잖아서 그걸 안 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보지 맙시다. 그리고 자꾸만 그 문화라는 게 자기 자신을 쌍스러운 지역으로 몰아넣으면은 결국 본인 본체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본체가 쌍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슨 양 비디오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 유출되고 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만은 보라고 그러면 이미 인터넷에다 돌아다니고 사람 호기심 자극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도 솔직히 뭐 장난 아닌 수준인 것들 같은 거니까 보라고. 그 대신에 보고 나서 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인들과의 어떤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는 그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이런저런 면에 봐서는 안 되는 거를 봐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도덕적으로 책임을 묻는 말을 뱉으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더 웃긴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남의 사생활 엿보고 들여다보고 그 유출 책임이 자기한테 없다는 이유로 그거 들여다봐 놓고서 이제 욕하는 거, 그거는 너무 웃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엑스파일도 그래요. 볼 사람 보십시오. 근데 그 안에 내용 보면은 시덥지 않은 얘기들도 되게 많다는 거고. 그리고 요새 그 저작권법 강화에서요, 복제 코마에 놓고 전송, 여기에 대해서 마구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복제를 하고서 전송을 하는 게 걸리는 거냐, 복제 혹은 전송이 다 걸리는 거냐, 라는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 CD에서 MP3 파일을 추출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친족, 가족이라든가 또 사적으로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돌려듣고 그런 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디지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네티즌들이 너무 둔감하기 때문인데요. 그 디지털 복제는 아날로그와는 달리 한 번 전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무제한의 복제를 해나가면서도 그 안에 퀄리티가 저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 복제와 그 전송이라는 게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P2P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사적으로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는요, 사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적이다. 사적이다. 사적인 전송. 사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도대체? 사적이다라는 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다라 그러면은 최소한 통성명은 한 사이여야겠죠. 글쎄, 우리가 흔히 사적으로 아는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얼굴을 보고 통성명 정도 한 것. 우연히 지나쳐 스쳐 지나는 건 이제 아는 사람이 아니죠. 내 쪽에서는 그 사람 알아도 그쪽에서는 나를 모를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통성명을 한 거를 이제 사적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알게 된 사람, 이것도 뭐 사적인 거다라고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내 컴퓨터 안에다가 어떤 음악 파일을 넣어놓고서 그거를 P2P 방식으로 퍼가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어젯밤에 당신이 올려놓은 노래를 2,000명이 퍼갔는데 2,000명 아니라 2만 명이라도 퍼갈 수 있는 거고, 뭐 인터넷의 속도와 이런 것들은 점점 빨라질 것이고, 당신이 열어놓은 당신 파일을 저쪽에서 20만 명, 30만 명이 퍼갈 수도 있는 거고, 200만 명이 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젯밤에 200명이 퍼갔으면 그 200명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또 다 200명씩 퍼가면, 그러면 이틀 밤 만에 4만 명이 퍼가게 되는 건데,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들 아는 사람이세요? 200명 전부 다? 누구누구가 와서 퍼갔는지 다 아세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건 사적인 전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용어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포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쪽에서 음악 없는 블로그 없다. 그리고 이번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블로그에 음악을 올려놓는 그런 것이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번 저작권법 강화에서 가장 큰 오해 부분이 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블로그에다가 음악을 올려놓는 행위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되기 전에도 불법이었어요, 이미.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된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네티즌들의 어떤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티즌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네티즌들의 권리를 배제하면서 저작권법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목적과 결혼한 결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살린 주역이냐, 혹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정보의 바다로서의 이런 것들을 현재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플풍조라든가 이런저런 것들로 더 이상 이 문화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냐. 이거는 의견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권리가 있으려면 의무도 있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서 이런다고 CD 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냐. 네, 안 살아나죠.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법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CD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MP3 시장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고 디지털 음악 시장을 포함한 음악 시장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조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제도적인 보완으로서 꼭 요청되는 것이 그 저작권자 본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러한 지역에서 공짜로 다 쓰도록 나는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의지가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쉬운 예는 이런 예 아닐까요?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 팬카페에서 쓰여지고 있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 난 내 팬들의 모임들은 거기다가 돈 내고 쓰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쓰게 해주고 싶다 라고 저작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음악이 여기 저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지고 돈을 챙기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당신들한테 돈 걷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난 이 음악이 그냥 저 사람들한테 그냥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의지들이 통용될 수 있는 보조적인 그런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창작 무용 작품을 만든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되는 좀 척박한 예술 계통에서 제 음악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돈을 지불하는 일 없이 쓰도록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창작자는 그냥 공짜로 써도 좋아요. 제 음악 가지고 오히려 좋은 무용이나 뭐 연극이나 이런 데다가 사용해서 제 음악이 그런 데 쓰여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징수하고 걷어들이고 하는 기관에서 창작자의 의지는 알 바 아니고 무조건 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되게 웃기는 경우가 되겠죠. 오히려 자기 공연에서 자기가 노래 부르는데 자기가 돈 내는 거, 그건 우습지만 좀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넥스트 콘서트에서 제가 노래를 불러도 저는 제가 만든 노래에 대해서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좀 웃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경우의 예외,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다른 목적과 다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세상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내놓은 것인데 당신들이 왜 거기서 돈을 거둬라 말아라 난리를 치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이 저작권자의 의지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머리 아픈 얘기들이었네요. 노래 들을까요? 골이 갑자기 지끈지끈 땡겨졌는데. 오디오슬레이브의 Show Me How to Live. 네, 보내드린 노래는 Cannibal Corpse의 Hammer Smash the Face 였습니다. 제목은 좀 아주 살벌한. 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글을 방송해줬잖아. 그러면 참 멋진 아버지시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내 싸이에 갔었는데 아버지가 글을 남겨주셨더라고. 싸이에 내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놓고 제 신념에 맹세코 지금의 나의 마음이 변치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걸 아버지께서 보셨나 봐. 미치야, 아빠는 지금 울산에 있다. 조사 관계로 정작 바다의 물빛이 너무나 곱구나. 그 물빛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글을 보낸다.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랑에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란다. 그저 좋아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의 감정에 불과한 거지. 또 자기 처지를 탈출하고 싶은 사랑도 사랑의 도피에 불과한 거란다. 물론 젊은 날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 사랑에 책임과 의무가 플러스 될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란다. 네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는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앞에 등장할 때는, 그리고 거기에 불변이라는 단어가 첨가될 때는 적어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심사숙고해봐야 된단다. 앞으로 다가올 인고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 세월도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에 대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터. 무의미하게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일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아마도 더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한 2년 후에 느끼게 될 것이다. 두서없는 글 적었다. 이번 주 금요일쯤 집에 들르겠다. 안녕. 불변이라는 단어가 첨가될 때에는 적어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단다. 그렇겠지. 자기 신념을 걸고 맹세를 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장래에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어내겠다라는 나와의 약속. 그리고 지금 내 여자를 책임지겠다는 지금의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고 하지만, 또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지만, 내일이 되면 태양이 뜨고 다시 달이 뜨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 물론 내일 뜨는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같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태양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근데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변하는 거지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 우리 아버지 해주신 말씀이 어제 아버지가 했던 말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아버지가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 있지. 멋있는 말을 해서 아버지가 멋있게 생각되었다기보다 아버지다운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아버지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왜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 자식하고 친구가 되어주어라. 그렇지만 친구와 아버지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다면 아버지가 돼주어라. 친구는 너 말고도 많지만 아버지는 너밖에 없다. 나도 그 부분에서 전율을 느꼈거든. 나도 정말 멋진 아버지가 될 테야. 네, 그런 글이었네요. 뭐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 그 뭐 자기 방식 나름대로고
또 남의 남녀 일에 대해서는 참견하는 법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의 방법하고는 다른 거니까, 뭐 이렇게 참견하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맹세코 나의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는 행위는 사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인 앞에서 그것을 공지하는 행위, 그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책임을 진다라는 말도 그런데 내 여자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사실 대단히 마초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이제 그 책임은 서로를 향한 서로의 책임이고 서로를 향한 서로의 의무고 그걸 나누어지는 게 사랑이고 내가 힘이 세서 그거를 다 짊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힘이 세니까 그러면 내가 7 질 테니까 자 너 3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같이 지고 가는 게 사랑인데 내 여자를 책임진다라는 방식의 사랑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까운 미래, 근미래에서 그다지 온당치 않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꼭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서로 각자의 의무가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고 자기가 할 부분만 하면 저쪽에선 저쪽에서 할 부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둘이 합쳐지면 이제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 책임지겠노라 하고 저 천지 끝까지 울리게 소리를 지르고 나 혼자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나는 결코 변하지 않겠다 라고 내 사랑에다가 굳건한 철망을 두르는 것보다는 내 마음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저쪽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듯이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서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붙어 있으면서 이 관성이 붙어버려가지고 둘 사이에서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지나갈 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사랑은 흔들릴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이건 불변이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강철처럼 굳고 그 누구도 나를 깨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랑은 마치 계란처럼 던지면 깨지고 떨어지면 깨지고 하는 것처럼 약하고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고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편이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냥 들었다고요. 자, 잠시 뒤 클래스 오브 락에서 오늘은 레코딩 프로듀서, 음악 프로듀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프로듀서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이냐 에 대한 얘기하면서 오늘 1부에서 짜증난 얘기, 골치 아픈 얘기 했던 거 그냥 잊어먹고 음악이나 같이 듣죠. 자, 클래스 오브 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흔히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헷갈려하는 프로듀서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듀서, TV 프로듀서 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분들도 익히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는 셈이죠. 영화 프로듀서라고 얘기하면 영화 프로듀서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헷갈려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 음악 프로듀서에서 가면은 그 개념이 좀 이상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라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도 사실
프로듀서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코딩에서의 프로듀싱이라는 것은 과연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안에서 또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프로듀서는 그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진행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거의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프로듀서에서부터 상당히 센 아티스트가 자기가 그냥 집중적으로 녹음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거의 어시스트 격으로 붙여놓는 프로듀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권능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프로듀서가 하는 일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일단 어떤 노래를 만들고 이것을 어느 가수에게 부르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부터, 자, 저 사람을 음악인으로 만들어서 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뮤지션을 선발하는 일, 또 자신이 선발하고 음악을 만들도록 지휘하는 작업에서 버젯, 예산을 구해오고 레코드 회사에다가 그것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일, 이런 문제에서부터 이 아티스트를 트레이닝 시키는 일, 또 뭐 이런 아주 초창기의 일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녹음 중간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연주자를 기용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녹음실 분위기를 리딩을 할 것이냐, 또 어떤 녹음 방식으로 어떤 기술을 동원을 해서 녹음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또 상당수의 프로듀서들은 자신이 직접 믹스다운을 끝내는, 그러니까 최종 작업의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에 있어서 요런 소리로 드럼 소리는 요렇게, 기타 소리는 요렇게 해서 믹스다운까지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프로듀서 중에도 믹싱을 하지는 않고 자기하고 콤비거나 이렇게 죽이 잘 맞는 믹싱 엔지니어를 콤비로 데리고 있는 경우, 혹은 그때마다 적절한 믹싱 엔지니어를 지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다양한 변수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해외의 경우에는 그 앨범이 판매될 때에 상당액의 인세를 프로듀서가 가져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프로듀서가 가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저런 경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잘못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셀프 프로듀서, 아티스트 자기가 직접 자기 음반을 기획을 해서 자기가 셀프 프로듀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프로듀서가 붙어서 옆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알았어요 하고 따라가는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고 바람직한 음악 형태다라는 식의 대단히 삐뚤어진, 너무너무 잘못된 이런 사고방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프로듀서들의 기능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쭉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프로듀서가 그렇다면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은 일단 인간 친화력, 스태핑들을 지휘하고 낯선 세션맨들이나 엔지니어들이랑 이렇게 임시로 조합되는 그런 스태핑들도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로 유도하고 녹음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게으르고 사생활이 엉망인 아티스트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질책도 하고, 또 때로는 아티스트의 비위를 아주 곰살맞게 맞춰주기도 하고, 곡을 아티스트가 쓰고 있을 때 그런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여러 인간적인 배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형이나 부모처럼 감싸주는 이런 인간 친화력인 리더십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음악을 작곡하거나 혹은 남이 작곡한 음악을 판단하거나, 그래서 뮤직 비즈니스에서 있어서의 유행하고 이런 흐름들을 읽어내고 히트곡을 만들어내고 유도해낼 수 있는 사업가적인 능력, 그 음악가적인 능력은 지금 기본으로 전제하고 그 이외를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악가적인 능력은 뭐 당연히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프로듀서가 이제 편곡을 다른 여러 편곡자를 기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모든 악기의 사용 용례라든가 편곡법이라든가 하는 악기로 뭐 화성악이라든가 이런 음악적인 이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박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곡을 쓸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공계통 쪽에 재질이 있어야만 해서 최근 계속 개발되는 새로운 신형 녹음 방식이라든가 전자기기, 부품, 각종 데스크나 콘솔이라든가 이펙터라든가 이런 기계의 사용법, 마이크의 배치 방법, 이런 실전 레코딩 기술에 대한 지식들을 자기가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최소한 그런 스태프들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일자무식이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그런 스태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기계적인 지식과 그 녹음의 기계적인 공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아티스트를 발탁하거나 레코드 회사에다 압력을 넣어서 이 아티스트의 음반이 발매되도록 하는 이런 뭐라 그럽니까 올마이티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음악을 기계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지휘해서 녹음해서 기계적으로 그걸 다듬어서 이런 인간들을 지휘해서 음악을 만든 다음에는 기계들을 스스로 만져서 그 음악들의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엔 비즈니스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자기가 만든 음악이나 이 아티스트들을 강하게 프로모션을 하도록 레코드 회사에다가 비즈니스적인 이런 압력을 가하는 이런 힘까지 가지고 있는 프로듀서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올마이티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올마이티 프로듀서는 숫자가 해외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이런 프로듀서가 유명 뮤지션 출신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축구 감독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축구 감독들 중에도 선수 시절에 스타 플레이어였던 사람이 있지만 유명 감독 중에서 선수 시절에는 그다지 빛을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베켄바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에 불세출의 스타였지만 사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딩크 감독도 선수 시절에 그렇게 막 명성을 휘날린 그런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듀서는 심지어는 뮤지션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올마이티 프로듀서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퀸시 존스의 작품을 들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퀸시 존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자오락 게임 들어가서 마법사를 내가 캐릭터를 하나 기르겠다라고 할 때 화염계 계통에 강한 프로듀서냐, 이 냉동계 얼리는 마법 쪽에 강한 마법사냐, 뭐 이런 것들도 대충 정하고 만화 수치랑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것도 한 방향으로 몰아가야 좀 세지잖아요. 퀸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랑 믹싱 파트너, 기계를 다루어서 완전히 최종 사운드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 쪽에서 스태핑을 약간 부리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지전능한, 가령 레코드 회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죽이는 애를 찾아냈으니까 당장 너네 돈 예산 얼마 마련해서 녹음비 얼마 지불하고 프로모션비 빵빵하게 책정해 놔 끊는다. 누구냐고? 묻지 마. 들어보면 알아. 뭐? 데모? 죽을래? 나 퀸시 존스야. 툭. 예, 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코드 회사에서 퀸시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구를 찾았대는데요. 판 발매 준비하고서 프로모션비 왕창 책정해 놓으랬는데요. 여자래 남자래 그것만 좀 물어봐. 대답 안 해주던데요. 예, 이게 되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재즈라든가 클래식 스케일의 오케스트라의 편곡에서부터 흑인 그루브의 그런 녹음, 또 실제로 기계 부분에도 대단히 강합니다. 자기가 그 마지막 믹스다운 잔일 같은 거를 직접 손을 안 대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재즈, 뭐 클래식, 그리고 블루스, 소울, 팝 모든 방면에 걸쳐서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독인데 농구 감독도 할 수 있고 축구 감독도 할 수 있고 야구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이야기죠. 퀸시 존스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그 스타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150% 발휘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대중들의 귀에 한 방에 귀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라는 건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휘됐던 경우가 마이클 잭슨과 퀸시 존스의 콤비네이션이 빚어냈던 엄청난 대형 파장들이죠. 빌리진 같은 노래들은 지금 들어봐도 그다지 촌스럽지가 않거든요. 이 빌리진의 편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단순한 베이스라인 뚠딴딴딴딴딴딴딴 뚠딴딴딴딴딴딴 아주 단순한 반복 리듬에다가 드럼도 쿵빡쿵빡밖에 안 나옵니다. 키보드는 짠 짠 짠 짠. 이 사람은 사실 프로듀서로서 또 뮤지션으로서 아주 짜증날 정도로 복잡한 재즈라든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휘하에 100만 군사까지 지휘해본 장군인데 적 진영을 떡 보아하니 허점이 보이는데 나한테 1개 소대 30명만 지금 줘보게. 그래서 뒤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 한번 휙 질러버리고 끝내는 이런 식의 게임 같은 것들이 능히 가능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프로듀서죠. 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입니다. 자, 프로듀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뮤지션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음악을 하다가 레코드사에 이제 픽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을 내기로 했는데 레코드 회사에서 너한테 프로듀서를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작업을 같이 해라.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나한테 이제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지 곡을 자기가 써주겠다는 건지 내가 쓰는 곡을 봐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는지 그래서 프로듀서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요? 라고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했더니 첫 대답이 뭐였냐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 너한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너는 사실은 이거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나다라고 프로듀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듀서가 왜 필요해지냐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쓴 곡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뮤지션들은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사생활의 변동, 낙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영화 배우들은 아무리 괴팍하기로 유명한 영화 배우도 영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종합 예술이고 여러 명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뮤지션은 이 전제 조건조차도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남은 필요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뮤지션인데 충분히 셀프 프로듀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듀서들이랑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셀프 프로듀스를 했다라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온 음악 결과물이 최상의 것이 얻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게 판을 몇 장을 냈다 그러면은 꼭 셀프 프로듀스를 자기가 한번 하고 싶어 하고, 그건 마치 영화 배우가 자기가 감독을 해서 자기가 주연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욕망하고 비슷하달까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셀프 프로듀스를 하는 게 그 정도로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듀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함정 안에 자기가 갇힐 위험이 있는 셀프 프로듀스를 택하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음반 작업에 자기를 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듀서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셀프 프로듀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 에로스미스의 스티븐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독재자예요. 기타리스트인 조 페리와 명콤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스티븐 타일러가 입으로 따이답 이렇게 쳐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려 막 이런 것까지 입으로 다 부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드럼 그렇게 치지 말고 현장에서 실제로 프로듀스를 하면서 진행하는 건 자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 뒤에 부분에 가면은 요 소리가 들어가면 흥분되는데 믹싱할 때는 들리지 않도록 해줘. 그런 다음에 피아노 건반 하이 음을 땅땅땅땅땅 때려 넣어서 음악을 딱 들어보면 굉장히 퍼져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뒤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가져오는 효과음 배음의 기술. 그러니까 뭐 이런 기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독립적으로 프로듀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앨범에다가 프로듀서를 붙이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그런 작업을 할 때 복잡한 골치 아픈 일들을 프로듀서들에게 싸그리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 프로듀서가 대형 아티스트에게 기용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마이티 프로듀서들, 가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런 프로듀서들과는 반대로 누가 잽싸게 커피를 빨리 갖다 바치느냐, 누가 담뱃불을 빨리 갖다 붙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그런 역전의 경우도 생겨나기는 합니다. 자, 마이클 잭슨이 이제 퀸스 존스한테 불만을 품게 된 거는 3자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통해서 이쪽에서 퀸스 존스랑 얘기를 하고 저쪽을 통해서는 이제 매니저랑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매니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퀸씨 솔직히 돈 너무 많이 받아간다. 앨범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아무리 자기가 프로듀서지만 정말 이 정도로 뜯어가는 거는 난 못 참겠다. 그러면서 무슨 뭐 흡혈귀 막 이런 극한 표현들을 막 쓴 거예요. 근데 3자 통화 스위치가 어떻게 잘못돼 있었는지 퀸스 존스한테 들렸대. 그래가지고 퀸스 존스가 열받아가지고 너 나 만나기 전까지 응? 잭슨5의 애기싱어 그 이후로 성인 스타로 자리 잡느냐 못 잡느냐 휘청거리고 있던 놈, 내가 다른 아티스트들도 일체 프로듀스하는 거 숫자 줄이고 너한테 집중해가지고 너 앨범을 지금 몇 장을 내가 팝 역사에 너를 내가 신으로 만들어줬는데 네가 고작 돈 몇 푼을 가지고 그것도 뒷담화를 까. 그래서 퀸스 존스랑 사이가 이제 틀어지면서 퀸스 존스가 손을 떼버려요. 자, 그러면서 테디 라일리라는 프로듀서가 붙는데 이 테디 라일리는 가이라는 팀 출신으로 그 당시에 나이가 훨씬 젊고 신예인 프로듀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가 바로 이 잼인데 퀸스 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노 코리다 같은 노래에서 보여지듯이 디스코, 펑크 시절에서부터 흑인 음악의 아주 전통적이고 정확한 표현과 그리고 부드러운 전체에 귀를 자극하지 않는 듯 하면서 귀에 꽂히는 이런 정말 노련하고도 노련한 프로듀스가 특징이라면 테디 라일리는 훨씬 젊기 때문에 귀에다가 비트를 세려 갖다 그냥 꽂는, 농구로 치자면은 퀸스 존스가 매우 부드러운 훅슛으로 승부를 건다면 테디 라일리는 전력 달리기 한 다음에 덩크로 갖다 꽂는 이런 스타일의 프로듀서인데 이 앨범도 괜찮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비평가들 또 팬들은 테디 라일리를 얻음으로 해서 음악이 젊어진 듯한 이런 감은 있으나 또 파워풀해진 것 같으나 너무나 많은 면을 잃어버렸다. 마이클 잭슨의 앨범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온갖 무지개 색깔을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정제되게 쫙 정말 뛰어난 요리사가 순서 코스대로 쫙 맛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엄청난 다양함과 그런 스케일이 있었는데 테디 라일리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앨범에서 그러한 면을 기대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해져 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번 퀸스 존스 프로듀스 시절하고 딱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네, 때로는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이라서 이 프로듀서의 역량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해서 아티스트의 색깔을 밟아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코 A급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고요. 아티스트가 이제 빨간색 계통의 아티스트라면 요걸 연한 핑크로 조절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선홍색을 강조하면서 치고 나갈 것이냐 이런 이미지 메이킹 작업에서부터 너 인터뷰할 때 말하는 태도가 틀렸다. 대중에게 있어서 네 후광이 빛나게 한다는 뜻은 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 대한 아티스트의 애티튜드를 다듬는 이런 자세에 이르기까지 프로듀서들은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거의 모든 영역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 데프 레퍼드의 High and Dry, 데프 레퍼드의 비교적 초창기의 작품인데요. 이 당시 시절에 데프 레퍼드는 영국에서 이제 10대 시절에 데뷔한 소년 하드록 밴드로서 아주 귀엽고 잘생긴 그런 친구들이었고, 스트레이트한 락앤롤을 연주한다라는 것 이외에 그 외에 다른 면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미지의 밴드였습니다. 네, 아주 기운찬 집단 코러스와 그리고 시원하게 터지는 비트. 데프 레퍼드의 특성은 뭐 지금 보여지는 데프 레퍼드의 모든 면을 거의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이 상황에서 레코드 회사에서 이제 보고서 여기다가 뭔가 더해지면 얘네가 대박이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밴드 스스로 프로듀서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는 뭐 체면이라는 게 없어서 굉장히 유명 프로듀서인데도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가 너네를 한번 맡아보고 싶다. 그리고 나라면 너네를 탑까지 올려줄 수 있다. 너네 나랑 일하자. 이렇게 전화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룰이라는 것이 없는데, 본조비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그래서 프로듀서와 작곡가가 투입이 됐습니다. 너네가 써내는 멜로디는 괜찮기는 한데 대중들 귀에 결정적으로 갖다 꽂히는 그런 면들이 없다.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흔히 많이 투입되는 작곡가가 데스몬드 차일드라는 사람인데, 강력한 훅 멜로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결정타 한 방이 없는 밴드의 최종 작업에 끼어들어서 마지막 멜로디를 완성하는 그런 전문 작곡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의 데프 레퍼드는 이제 머틀랭이라는 프로듀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머틀랭은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비견이 될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효율과 효과를 위해서라면 멤버를 교체해버리거나 이 밴드의 멤버의 연주를 중단시키고 중간에 세션맨을 투입시키거나 뭐 다른 첨단 방법을 동원해서 갈아치우기를 하거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이 백마법사 계열이라기보단 약간 흑마술사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 아저씨는. 자, 머틀랭이 가담하면서부터 데프 레퍼드의 사운드는 데프 레퍼드의 트레이드마크인 락밴드이면서도 드럼 사운드가 이게 기계인지 사람이 치는 것이 헷갈리는 아주 냉정하고 자루잰 듯한 사운드. 그리고 이 하이 앤 드라이에서 들려지던 이 코러스도 이게 도대체 사람이야 기계야 하는 정교한 녹음 과정을 거친 시원한 소리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공간감이라든가 터지는 부분, 또 멜로디 작곡 코드의 변환에 있어서도 기타로 작곡을 하는 친구들이 결코 만들어내기 어려운 세련된 코드 전환, 그리고 중간에서 의외의 전환이 나오면서 대중들을 쥐었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마지막 터지는 훅 부분, 이런 것들이 보강되면서 막강한 팀으로 재탄생하기 시작하죠. 머틀랭이 주도한 사운드 가운데서 한 곡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프 레퍼드의 Love Bites, 초창기하고의 어떤 차이인지. 자, 이야기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해서 머틀랭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계속하면서 데프 레퍼드 역시 좀 염증을 느꼈는지, 혹은 지나친 머틀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머틀랭과 결별 이후에는 그 결과들이 다 신통치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작곡 라인이라든가 사운드 메이킹, 전반적인 앨범의 집약도 이런 것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마는데, 사실 영국 레코드 업계에서 데프 레퍼드를 빈정대서 말할 때 머틀랭 밴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머틀랭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멤버들 역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듀서 타입도 락 프로듀서들 같은 경우에는 터프가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락하고 머리를 기르고 등치들도 하나같이 큽니다. 락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단신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거구의 체격에다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것 같은 그 사나운, 그리고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이 밴드들에게 두목짓을 하면서 심지어 들어가서 연주 못한다고 발로 차고,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서 음악 때려쳐라라고 막 쌍욕 퍼붓고, 그리고 예정 시간 내 작업 안 끝난다고 호텔에다가 멤버들을 연금해가지고서 가두고,
이런 정도의 두목 보스 기질이 있어야 가능한 게 락 프로듀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카리스마가 가장 강한 것은 밥 락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메탈리카와 녹음을 하면서 메탈리카의 매니저이면서 메탈리카의 리더이면서 사실 메탈리카라는 그 거대 기업의 총수나 마찬가지인 그 라스 울리에게 이 큐를 누르고서 그러려면 드럼 때려쳐라라고 욕을 퍼붓는 이런 장면에서 팬들은 어벙함을 느끼는데 밤락 정도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누구 어디서 얼추 비슷한 얼치가 와가지고서 이제 그런 얘기 했다. 그럼 라스한테 이렇게 드럼 스틱제로 바로 이렇게 찍히겠죠. 이 맥스 노먼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강력한 프로듀서인데 맥스 노먼은 밴드의 컨셉트, 이 밴드의 특징 같은 것들을 잡아내서 상상력을 도출해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이 밴드를 디자인하는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락이 인간적인 친화력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강력한 프로듀서라면 맥스 노먼은 굉장히 냉철한 승부사인데 이 메가데스와 메탈리카의 승부에서 메가데스가 메탈리카와 파워의 경쟁으로서는 결코 정면으로 승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특히 보컬 면에서의 파워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분명히 밀린다. 그렇다라면 메가데스가 가야 될 것은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면서 메탈리카처럼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방방 뜨는 굉장히 건조하고 냉정한 사운드다라는 컨셉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뭐 행거 18 이런 앨범들이 나왔을 때하고 맥스 노먼이 이 밴드에 손을 댔을 때는 밴드의 사운드가 확 바뀌게 되는데 심지어 맥스 노먼은 그 당시에 샘플러에서 드럼 루프 굼 굽답 굼 사람이 친 거 하나를 그냥 끝까지 돌려대고 거기다 랩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디지털 시대에 좀 더 냉정하고 잔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악절인 기타 리프를 계속 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이브 머스테인에게 기타 리프를 30분간 연속으로 치게 한 다음에 가장 잘 친 부분을 골라내서 그 부분을 한 곡 내내 루핑을 시켜서 돌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맥스 노먼이 그 짓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요즘엔 밴드들도 이제 그 짓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들리는 이 사운드가 대단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었어요. 맥스 노먼이 이 곡에서 기타 리프를 루프로 돌려서 똑같이 반복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돌려대면서 만들어냈던 건조하면서 차가운 사운드 메가데스의 Symphony of Destruction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듀서는 인간적으로 아티스트하고 친밀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밴드의 멤버들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면서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나 이런 데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부터 이 약물 중독 치료 너 지금 병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문제에서부터 새벽 3시에 영국에서 자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 와서 곡 하나 썼다고 지금 전화로 들어보라고 저기서 치고 있으면 졸면서 그걸 들어주는 일에서부터 네, 뭐 온갖 잔치닥거리에서부터 가장 큰 일, 어느 레코드 회사하고 연결시키고 어느 매니저 프로모션 팀이랑 너를 이번에 내가 성사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일까지 맡기도 하고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는데 매우 드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로듀서가 빨간색을 그냥 핑크로 갈 거냐 선홍색으로 갈 거냐 정도의 선 안에서 아티스트의 능력을 150% 끌어주는 게 그게 훌륭한 프로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때로는 파란색인 아티스트를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보니 타일러가 It's a Heartache이라는 노래를 내놓으면서 골드 레코드를 타고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그냥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컨트리 어덜트 컨템포러리 가수에 불과했어요. 허스키한 목소리에 시골 정서의 노래를 부르는 말하자면 약간 촌 가수였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첨단 팝 가수의 이미지로 변신을 시켜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한 또 그 중간에 슬럼프와 완전히
실패한 앨범들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한마디로 음악 비즈니스계에서 보니 타일러는 끝났다. 완전히 한물간 가수, 목소리 걸걸한 걸로 그냥 노래 몇 개 남긴 것 말고 뭐 있느냐. 앞으로도 가능성 없다. 자, 이렇게 할 때 중고 신인 살려내기 전문 프로듀서가 어느덧 되어버린 짐 스타인먼이 뛰어듭니다. 이 짐 스타인먼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라든가 또 피아노라든가 드럼 같은 것들,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면서 크게 스케일을 좀 벌리는 이런 스타일의 프로듀서예요. 대표적으로는 또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미틀로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틀로프도 자기의 전성기 다 지나가면서 별 그렇게 신통치 못하게 차트 넘버원 한 노래 없고 뭐 그러면서 살다가 역시 짐 스타인먼이 손을 대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이크업 해가지고 점점 미녀와 야수처럼 얼굴 변하는 그 비디오 해서 차트에서 넘버원을 차지하죠. 이 보니 타일러가 짐 스타인먼을 만나기 전에 불렀던 It's a Heartache를 잠시 들으시고요. 그리고 짐 스타인먼과 콤비를 해서 만들어낸 Total Eclipse of the Heart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걸로 오늘 대충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프로듀스를 자신이 직접 한다라는 거는 자기 노래를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 또 기타 앨범이라든가 이런 음악 제작 과정에 생기는 온갖 신경 써야 되는 스트레스성 잔일에서부터 비즈니스에서부터 진행 과정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조리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를 기용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 또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실에서 볼륨 앰프 켜라, 끝까지 올려라, 때려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게 맞다 그럽니다. 자꾸만 프로듀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앨범이 정교해지는 반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에너지에만 집중하고 창작하고 곡을 만들고 자 이렇다. 근데 우리 상상으로는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프로듀서가 이렇게 듣고서 그래 그게 상상이 실현이 되려면 이렇게 자 가자 해서 하는 역할들을 프로듀서가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매니저들이 주로 프로듀서를 해가지고 녹음하는데 뒤에 와서 거기 목소리 작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각 곡별로 납품을 한 작곡가들이 매 노래할 때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해서 프로듀서의 존재가 따로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마디로 프로듀서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비즈니스까지 전방위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작업자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도 특화된 형질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프로듀서가 존재한다는 것 오늘은 그 정도 얘기로 끝을 맺게 되겠네요.